발표를 해주실 우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신현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환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그 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박사를 하시고, 그 당시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파이낸스에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스툴즈라고. 거기서 논문 쓰셨고, 그래서 오레곤 대학교 백원 조교수, 캘리포니아 주립 폴리텍 대학교 부교수, 써니 버팔로죠? 써니 버팔로 조교수 하시다가 연세대학으로 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처장, 그 다음에 다른 또 주요 경력으로는 호텔 롯데 사회이사, 삼성 SDS 사회이사, 그 다음에 한국증권학회 회장을 작년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현환 교수님께서 오늘 기후변화가 만든 인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영학자가 그것도 재무관리 전문 교수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쑥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제가 제가 원래 좀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 한 20년 전부터 가졌던 의문이 있었어요. 징기스칸은 왜 1200년 초에 이렇게 몽골에서 나와가지고 원나라라는 걸 만들게 됐을까? 왜 1100년은 아니고 왜 1300년은 아니었을까? 몽골이라는 그 군대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왜 1200년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서는 최종적으로 스스로 이제 좀 판단하게 된 거는, 전쟁이라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하는 건데, 몽골이라는 초원지대에서 평화롭게 살던 그 민족이 몽골을 빠져나와서 중국을 건드린다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을 거다. 그렇다면 뭔가 사는 환경에 큰 변화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이제 우리 AI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AI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간의 궁금증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오늘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궁금증은 한 20년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참고로 우리 신현환 교수님은요, 제가 알고 있기는 AI 가장 잘 쓰는 전문가시고요. 초기부터 우리 가르쳤어요, 교수들을. 그리고 이 자료 전부 다 AI로 다 AI로 만들고, AI로 정보 수집부터 자료 정리부터, 사실은 작년에 책을 썼거든요. AI를 가지고 이 내용을 책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아직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먼저 강의를 좀 하고, 저보다 많은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또 분들의 그런 커멘트를 좀 더 받아서, 그래서 이 내용에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싶을 때 좀 책으로 출판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AI 사용법을 알려드려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몽골이 왜 13세기 세계를 정복했을까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또 여러분들 왜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거, 세계사를 배우셨을 때 안 들으신 분이 없죠.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300년대에 있었거든요. 300년대.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이제 결국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죠. 300년대 말에. 근데 게르만족은 왜 그때 대이동을 했을까? 이런 문제예요. 또 바이킹은 9세기에 등장합니다. 역사책에. 789년인가 798년인가 하여튼 그 영국의 성당을 이제 침략하는 거로 처음 이제 바이킹이 세계사에 등장하는데, 왜 바이킹은 그 9세기에 등장하냐? 왜 그 강력한 군대가 또 7세기에는 왜 등장하지 않았을까? 원나라는 왜 14세기에 그 몽골이 나와가지고 만든 그 원나라가 불과 100년 밖에 버티지 못하고 망했는데 왜 14세기에 이렇게 갑자기 또 망하게 됐을까? 멸망하게 됐을까? 흑사병은 여러분 르네상스가 흑사병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 이제 많이 아실 건데 왜 그러면 흑사병은 14세기에 시작됐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에서 그냥 우연히 갑자기 나타난 어떤 역사적인 큰 변화가 저는 다 기후 변화와 관계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역사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인류 역사의 큰 변화의 원인이 뭐냐? 일단 뭐 좀 전에 우리 박 교수님이시죠? 말씀하시려다가 이제 제가 강의 내용이 있으니까 하셨다 그랬는데 신석기 혁명부터 말씀드리면 신석기 혁명이 왜 13,000년 전이냐? 왜 2만 년 전은 아닐까? 왜 인류가 갑자기 13,000년 전에 뭔가 깨워지느냐 이거죠. 이걸 제가 AI로 만든 겁니다. 2만 년 전 지구는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인류는 사냥과 채집으로 생존했죠. 농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13,000년 전 지구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한 기후가 시작된 거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졌고 인류는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석기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된 인류는 정착해 살 수 있게 되었고 마을과 도시가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따뜻해진 지구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AI를 가지고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또 젊은 사람들이 안 볼까봐 쇼츠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 전에 빙하기였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뭐 몇십만 년 전에 또 인류가 있었다, 고대 인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현재 인류는 뭐 13,000년 전 신석기 혁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우리 지구가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상승했고요. 그래서 빙하기 종료 후에 기온이 약 4도에서 7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1.5도 정도 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기후변화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지구의 기온은 과거에 지금보다 굉장히 높았던 적이 많이 있었다. 주라식 파크의 배경이 되는 주라식 뭐라 그러냐 연대라고 그러나요? 네. 그때는 지금보다 지구의 온도가 약 15도에서 20도 정도 높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공룡들이 전 지구에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굉장히 큰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텐데 초승달 지대죠. 그런데 이 초승달 지대가 아주 잦은 가뭄과 범람으로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인류가 살려고 하다 보니 집단으로 같이 뭔가를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집트 왜 멸망했을까? 이집트가 사실은 굉장히 번성했을 때 기원전 한 6,000년 이때는 굉장히 그 초목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점점 기후가 변하면서 약 1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가뭄, 범람, 그래서 식량 부족, 사회 불안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지역도 비슷한 기후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제 바다 민족이라는 불리는 그 당시에 뭐 누군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역사책에는 그냥 바다에서 왔다. 그래서 바다 민족이 침략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집트도 멸망을 하게 됐다는 자, 로마 제국이 기원전 한 200년부터 해서 기원 후 한 400년, 200년까지가 굉장히 번성기였죠. 물론 이제 400년까지 갔고 동로마 제국은 그거보다 더 오래돼서 한 1000년 정도를 더 지탱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번영했던 BC 200년에서 AD 200년이 정확하게 한 나라가 또 있었던 기간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 그러냐면요. 로마 온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예수를 이제 등장인물로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로마 병사들이 나오죠. 로마 병사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죠? 다 치마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웃도리는 없죠. 그냥 이제 끈 하나 달린 치마를 걸치고 있는. 그 당시에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가 그만큼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여행 가셨던 분들 혹시 겨울에 가시면 춥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정도, 매섭게 춥습니다. 근데 로마 온난기 때 굉장히 따뜻했다. 그게 우리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도 굉장히 따뜻했었다. 그런데 이제 한니발의 알프스 횡단 이게 나오죠. 상상이 안 갔죠. 어떻게 코끼리를 끌고 알프스를 넘을 수 있어? 근데 요즘 어때요?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뭐 어저께도 신문에 났죠. 산사태,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로마 온난기 때 지금보다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알프스에 사람이 살던 그 고도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한 150m 정도, 200m, 해발 한 150에서 200m 정도 높이까지도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코끼리 끌고 알프스 횡단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거 역사책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로마 제국 한나라가 동시에 이제 AD 한 150년부터 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이제 로마의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지금의 헝가리의 조선이죠. 훈족의 대이동입니다. 자, 훈족이 먼저 서쪽으로 왔고요. 동쪽에서. 그 다음에 훈족 때문에 게르만족이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서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결국 이탈리아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훈족은 왜 갑자기 나타난 게 없어요? 훈족이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 농경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쌀을 재배를 하고 그거를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축도 해두고 그래서 혹시라도 가뭄이 있으면 그거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유목민족들은 어때요? 풀이라는 걸 갖다 저장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축을 이끌고 초원지대를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비가 안 오면 그러면 풀이 안 자라겠죠. 풀이 안 자라면 가축을 먹일 수가 없죠. 가축을 먹일 수가 없으면 자기가 지금 당장 식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난기 때까지 굉장히 가축이 잘 크고 뭐 번식도 잘하고 해서 또 부족도 이렇게 굉장히 커졌겠죠. 인구도 늘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한랭기가 들어온 거예요. 로마 온난기가 끝나면서 한랭기에 접어들면은 항상 온난기와 한랭기와 온난기 이 기후 변화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후 변화라는 요 온난기 한랭기가 왔다 갔다 하는 요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가뭄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건너마을에 강 건너 보니까 이제 아주 풀을 잘 키우고 있는데 그 풀 먹을 만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가축을 몰고 다니면서는 말을 탔잖아요. 더군다나 초원지대니까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이 농경 사회에서는 말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가축인데 초원지대는 그렇지가 않죠. 말은 그냥 놔두면 말이 또 번식을 잘해요. 굉장히 자주 이제 그 새끼를 낳고 또 잘 자라고 금방금방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몽골이 중국을 처음 이제 침략할 때 병사 한 명당 말이 10마리 있었답니다. 말 10마리를 끌고 자기가 말 한 마리를 타고요. 9마리는 끌고 간대요. 그러면서 말이 이제 한 60km 정도를 달릴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 쉬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번갈아 하루에 600km도 다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한 마리씩 타니까. 그러다 배고프면은 말 한 마리 잡아서 육포를 만들어서 말 등장에 얹어놓고 또 가는. 그래서 이제 뭐 불과 몇십 년 만에 유럽까지 이렇게 침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훈족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끌고 서유럽으로 진격해 오니 게르만족이 뭐 덩치도 크고 백인들이요 그랬겠지만 말 탄 이 장수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거다. 고구려도 이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장수왕이 굉장히 뭐 훌륭한 업적을 이룬 왕조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환경의 산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랭기 때 한나라가 어려워졌죠. 한나라가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워진 이유가 한나라도 북쪽은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이 이제 있었고 그 유목민족들이 뭐 우리가 많이 듣는 뭐 성기족이니 돌골족이니 뭐 투르키의 터키의 그 선조라고 하는 돌골족이니 뭐 그다음에 우리를 또 건드렸던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다 중앙아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살던 민족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할례기가 되면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멸망할 때도 보면은 5호 16국이라 그래서 5호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돌고린이 성빈이 뭐 여진이 한 얘네들이 한나라의 북쪽을 다 차지해요. 내려와서. 그러니까 뭐 진시황이 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이유가 사실은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 전부터 항상 이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이 말을 타고 내려오면은 자기네들은 이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을 쌓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처음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그게 도움이 되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타고 내려오는 거는 막기가 나은 거예요. 말을 타고. 사람이 내려오는 거는 성을 쌓았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뭐 기어 올라가고 사람들은 성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말은 성을 갖다가 통과하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성문만 막고 있으면 말이 못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 이해가 돼요. 그런 배경을 생각해보면. 자, 한랭기가 시작돼서 그렇게 한나라도 힘들어졌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536년에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거대한 화산 폭발로 사실은 고구려도 힘들어집니다. 고구려도. 이게 화산이 폭발하면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바람 얘기도 했지만 어떤 특정 지역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때는 이제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되면 저쪽에 뭐 이 인도네시아에서 터진 화산이 아일랜드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굉장히 다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이제 그 536년 화산 폭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대신에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약화를 틈타서 진흥왕, 신수기 뭐 이런 거가 이제 그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흑사병은 1347년 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그런 베니스에서 시작된 그런 병으로 먼저 알겠지만 사실 이런 전염병은요 기후가 변화할 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500년대에도 굉장히 큰 기후 변화에 이 전염병이 있었는데 역사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541년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최대 1억 명의 사망자가 있어요. 1억. 그 당시에 1억이면 아마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 되지 않을까요? 또 안토니누스 역병 2,000만 명.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역병이 당시에 이제 화산 폭발 후에 나타났었던 거죠. 이때도 이제 쥐가 질병의 매개체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이 기후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떨어지고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이 있더라도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질병에 훨씬 더 감염되기가 쉬운 조건에 있을 때 역병이 돈다. 또 그렇게 이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찾죠.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는 이슬람교가 급속하게 확산하게 돼요. 전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이럴까? 왜 우리는 저런 지도자가 저런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을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이해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걸 이해하게 됐는데 그 이해하게 된 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 소설이지만 홍길동이 도적이에요, 아니에요? 도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길동을 보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의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백성들은 홍길동 같은 사람을 원했잖아요. 로빈훗 도적입니까, 아닙니까? 도적이에요. 그런데 로빈훗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밀란,
홍건적 뭐 이렇게 하고서는 뭐 중국의 이제 뭐 당나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굉장히 많은 100년에 한 번씩 큰 밀란이 있었죠. 이런 밀란이 왜 일어날까? 그 밀란 저는 이제 그걸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이제 정치 구조, 경제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또 다른 구조죠.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정규직 인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비정규직 인구가 지금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찾아보면 800만인데요. 800만이라는 그 비정규직 인원은 우리나라의 근로자 수의 40%가 비정규직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비경제 활동이고 그래서 구직을 포기하고 더 이상 나는 일을 못해 라고 포기한 사람들 비경제 활동 인구가 400만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비경제 활동 인구 400만을 하면 1200만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1200만. 거기에 가족까지 해보세요. 그냥 2인 가족만 생각해도 곱하기 2하면 얼마요? 2400만. 우리나라의 유권자 수가 4400만인데 2400만이 이 나라는 더 이상 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적도 좋다. 홍보적도 좋다. 이런 과거의 역사처럼 밀란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2400만이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왜 저런 사람과 저런 정당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할까? 사전투표가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역대 최대의 사전투표가 나오는 이 상황 이해가 되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거의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밀란이라는 걸로 왕조가 멸망했던 것과 똑같은 길을 우리는 갈 거다. 차베스 얘기 많이 해요. 베네수엘라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도요. 차베스와 마두로가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베네수엘라도 차베스가 대통령이 될 당시에 이미 월드뱅크가 베네수엘라의 인구 50% 이상이 최극빈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차베스가 탄생한 거고요. 그래서 차베스는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준 거고요. 그 과정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지금은 가진 자와 진짜 알고 있는 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의 길을 똑같이 갈 거다. 왜냐하면 그것이 60%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저는 기후변화를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과거에 밀란은 왜 일어났을까? 기후변화 때문에. 왜? 생각해보세요. 내가 농민인데 쌀을 1년에 뭐 10가마를 내가 수확을 하는데 이놈의 관료가 나타나고 맨날 5가마씩 내놓으라고 그래요. 억울하지면 어떡해요? 그거 안 내놓으면 날 때려 죽이겠다 그러는데 뺏깁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생겼어요. 가뭄이 홍수가 나고. 그래서 이제는 5가마밖에 못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또 나타나서 5가마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죽기 아니면 살기죠. 이제는 5가마 내가 죽고 나면 굶어 죽는 거고 나 안 죽겠다고 버티면 그나마 1가마는 내가 건질 거고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밀란이 뭐 복종 때문에 일어난다? 저는 복종은 항상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변화가 생겼다. 그게 과거에는 기후변화, 지금은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 뭔가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죠. 그 변화에 지금 우리의 경제 구조, 정치 구조, 사회 구조가 적응 못하고 있다. 그게 결국 지금의 밀란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슬람교도 그 당시에 그런 이유에서 탄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킹. 왜 9세기에 갑자기 나타나냐? 바이킹이라는 민족도 뭐 몽골이나 훈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그 지역에. 그런데 이들은 빙하 때문에 먼 바다로 나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중세 온난기가 끝나고 한랭기가 다시 시작됐다가 한랭기가 언제쯤 끝나냐면 9세기쯤 끝납니다. 한랭기가 끝나요. 그래서 다시 이 로마 온난기에서 중세 온난기로 옮겨갑니다. 9세기부터. 그게 바이킹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근데 바이킹이 나타나던 그 시기가요. 거란도 나타납니다. 고려 거란 전쟁 아시죠? 거란이 900년대 말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 고려를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통일신라로 통일이 되고 통일신라가 다시 망하고 고려로 가는 그 시점이 중세 옥난기로 바뀌던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탄생하던 시점은 중세 옥난기가 끝나고 다시 한래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게 원나라가 멸망하고 유럽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1300년. 이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통일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사실 바이킹, 이 노르만족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결국 지배하게 되죠. 당나라도 기후 변화 때문에 어려워졌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라가 안사의 난, 또 뭐 있었죠? 최치원이 얘기했다는 토황소 경문이라고 하는 그 황소의 난. 이게 당나라 때예요. 황소의 난, 안사의 난. 이게 뭐 700년대 한 번 일어나고 800년대 한 번 일어나고 결국은 900년대에 일어나고 송나라가 되죠. 자, 이런 변화가 왜 있었느냐? 이 당시가 당나라가 이제 있었던 그 당시가 한랭기였고 한랭기가 끝나면서 다시 중세 온난기로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기후 변화가 심하다고 그랬죠. 기후 변화에 이 과거의 왕조가 이걸 빨리빨리 올해는 가뭄이 났으니 5가만 내던고 2가만만 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그럼 결국 밀란이 일어납니다. 통일신라 마찬가지 기후변화 때문에 멸망했다. 사회혼란 889년 전국적인 농민분기 서북지방에 끊임없는 반란 자연재해가 사회혼란을 일으켰다. 바이킹이 이제 잉글랜드 정복했다라는 걸 참조하시는 거고 십자군 전쟁도 기후변화에 영향이 있다라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세기부터 해서 중세 온난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중세 온난기가 그러니까 온난기라는 그 시대는 뭐 유목민족도 좋지만 이 농경민족도 좋아요. 결국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폭발적인 인구가 이제 300년 사이에 불과 한 9세기부터 해서 12세기까지 한 300년 사이에 유럽의 인구가 3,500만에서 8,000만까지 2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랬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한랭기로 다시 또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 늘어난 인구가 먹고 살 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거란의 부상과 멸망도 거란이 이제 900년 바이킹이 나타난 시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전성기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다시 또 한랭화가 시작되는 게 아마 이때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여진족이 나타나요. 여진족이 금나라를 만들고 다시 금나라는 근데 굉장히 체제가 안 돼 있어서 금방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몽골이 왜 12세기 말 13세기 초에 이렇게 나타나느냐. 제가 이제 기후 변화를 보니까 12세기 말에 그러니까 1170년대, 80년대 그때 한 10년 정도 사이에 이 몽골 지역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뭄이 심하다는 얘기는 초원지대에 풀이 자란다라고 결국은 이제 이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 부족 간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징기스칸이 부족을 통일했다. 부족 간의 전쟁이 굉장히 많았고 빈번했는데 그 부족을 통일했다. 사실은 싸울 일이 없는데 왜 싸워요? 목초지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너 저기 가서 먹이고 나 여기 가서 먹이고. 근데 목초지를 갖고 싸운 거예요. 가문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영웅이 나타난 거죠. 시대가 영웅을 만들었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렇게 통일을 했는데 통일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힘으로 이제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나라를 이끌고 중국을 정복하러 가게 된 거죠. 근데 오래 못 갔죠. 오래 못 갔습니다. 오래 못 간 이유가 뭐냐? 이 기후가 안 좋아졌다 그랬죠. 몽골이 결국 그 초원지대를 나온 이유는 기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기후가 안 좋아서 그게 농경지대도 역시 이제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1347년에 유럽에서 나타난 패스트가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원나라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원나라가 먼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그걸 잘 보지 않는데 원나라가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송나라가 나타납니다. 이제 송나라도 결국 이 한랭기 때 나타나요. 한랭기 때 이제 여기 송나라가 한랭기 때에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한랭기 때 유목민의 등장으로 인해서. 좀 전에 이제 르네상스와 흑사병의 관계를 말씀드렸고 원나라도 이것 때문에 이제 멸망했다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멸망할 때 사실 고려도 멸망하죠. 그죠? 고려도 이제 1200년대 말부터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이제 1300년대 결국은 1392년 조선이 되는데 이런 내용 아십니까? 조선이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할 때 앞으로 이제 명나라 상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회군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이성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위화도를 이제 가는데 그 당시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화살 촉이 다 녹았대요. 화살 촉이. 그러니까 화살 촉이 다 녹아서 이 화살을 갖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결국은 위화도 회군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후 변화는 다시 또 컬럼버스의 항해를 만들죠. 왜냐하면 기후가 변화해서 1443년 동로마 제국이 결국은 이슬람한테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이 도시 안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성 안에 도시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밀집해서 산다는 얘기고요. 우리 코로나를 겪어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면 역병은 순식간에 번지죠. 그러니까 일단 군사력이 말도 못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마호메트 2세가 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을 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병사는 7,000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7,000명. 그만큼 이제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에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패스트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궁금하잖아요. 이슬람은 그러면 어떻게 패스트에 그렇게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이슬람은 상하게 생겼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제 여름이면 좀 코로나가 덜 기승을 부리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덜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 질병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인체가 이제 몸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영양성이 더 안 좋을 때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이 한랭기 때 역병이 창궐할 때 이 중앙아시아 쪽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제 온대지요. 또 중앙아시아 이 유목민족들이 내려오는 바람에 또 어려워지는데 반대로 이 사막에 있는 적도의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았던 거예요. 이슬람들이 그래서 그쪽 중동에 있던 민족이기 때문에 별 영향을 안 받고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나 있던 실크로드가 다 막히죠. 실크로드가 막히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서유럽 국가들이 동방과의 무역을 위해서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겠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컬럼버스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메리카를 찾게 되는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는데 병자호란이 이제 한랭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랭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랭기가 아주 극도로 심화된 그 시기가 이제 병자호란의 시기다. 왜냐하면 이 한랭기 때 아까 이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템스강이 얼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1500년대거든요. 우리는 지금 1500년, 1600년 이때가 굉장히 추웠던 때입니다. 압록강이 얼어붙어요. 자, 압록강은 사실은 천연의 방어선이죠. 이 북방의 유목민족과 그래도 조선이 좀 어느 정도는 그 압록강을 두고 그래도 서로 대치하는 정도로만 있을 수 있었는데 겨울만 되면 이 강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보면은 그 항상 거란족이 겨울에 침략을 하죠. 그리고 봄이 될 때는 빨리 철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풀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 병자호란도 결국은 기후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에는 예상도 못했던 속도로 이 유목민족이 이제 우리를 침략하게 됐고 결국은 피신도 못하고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서 인조의 슬픈 사고가 생긴 거죠. 프랑스 대혁명도 이제 기후가 영향을 미쳤다. 1789년 왜 기후가 영향을 미친 거냐? 사실은 이제 1776년 미국의 독립을 프랑스가 도와줬다는 건 아시죠? 뉴욕의 자유여신상 프랑스가 선물한 거죠. 프랑스가 미국의 그 자유여신상을 선물하고 미국의 독립을 도와줬던 이유는 프랑스가 사실은 영국보다 미국을 더 많이 빨리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750년대에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하면서 프랑스와 인디안이 같이 편을 먹고 영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을 다 뺏겨요, 영국한테.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식민지가 없는 대륙에만 이제 땅이 있는 나라가 됐고, 영국은 미국의 식민지를 통해서 엄청난 자원을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됐고,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의 힘을 빼낸 방법은 미국을 독립시켜서 영국의 힘이 미국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립을 도와주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도와줬느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프랑스의 뭐 우리들에 얘기하면 GDP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썼다고 해요. 재정의 한 3배 정도를 미국 독립에 썼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1789년 이전 한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합니다. 왜 빵을 달라 그랬더니 뭐 케이크를 먹지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결국은 1789년 전에 있었던 기근 때문에 프랑스의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대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기근은 또 어디서 시작됐냐? 1783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에서 시작됐다. 그 다음에 1800년대에 굉장히 많은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화산 폭발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잠깐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9세기 초반 연속된 화산 폭발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꾸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809년 동남아시아의 어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금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이 미지의 화산은 화산 폭발 지수 하오를 기록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무려 5번의 화산이 연이어 폭발했어요. 1809년 미지의 화산, 1812년 카리브해의 수프리에르 화산, 1813년 일본 스와노세지마 화산, 1814년 필리핀 마yon 화산,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이 탐보라 화산 폭발에 연이은 대해서는 화산재는 많이들 태양 들으셨을 거예요. 빛을 가로막았고 지구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는 1809년과 1814년 6년 만에 2번이나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추위와 기근에 시달리던 1812년 평안대선은 홍경래의 난이 이렇게 기근과 함께 같은 시작됐죠. 해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는 러시아를 침공했지만 예년보다 더욱 혹독했던 추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60만 대군 중 생존한 병사는 고작 2만 명뿐이었죠. 1816년에는 유럽에서도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농작물은 시들었고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자연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는지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1816년 경신 대기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이주가 있었죠. 특히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많이 가게 되죠. 그것도 탐보라 화산 폭발의 영향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이제 기록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따뜻한 적이 있었고요. 로마 온난기라고 하는 이게 뭐 여기서 시작되는 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었고 중세 온난기 있었고 지금 다시 요 중세 온난기 정도 수준의 온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학자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영학의 임플리케이션을 올릴까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듯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인류가 탄소 배출하기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그 기후 변화에 적응한 나라는 오래 갔고 적응하지 못한 나라는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적응할까? 저는 좀 더 멀리 봅니다. 멀리 봐서 어떤 걸 보냐면은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냐 이거는 적응이 아니고요. 저는 이런 것까지 가정해요. 만약에 한반도가 사막화가 된다면 어떨까? 아까 얘기하셨던 한반도에 바람이 더 이상 안 분다면 어떨까? 한반도에 태양이 지금만큼 안 비추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축이라는 게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고 있고 지구의 태양을 도는 공전 궤도도 바뀌고 있고 이게 2만 년, 4만 년, 10만 년 주기로 바뀐다고 그래요. 이게 지구과학 시간에 고등학생들도 나오더라고요. 지구의 기후 변화를 만드는 지구 외적 요인, 3요인 수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의 변화는 탄소 배출이 아니다. 탄소 배출은 굉장히 적은 변화도.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변화에 지금 가고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적응할 거냐.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 독립과 식량 작업. 식량 작업을 위해서 스마트팜,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 소형 원자력 발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한반도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반도의 민족이 더 이상 이 나라에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두 가지 기술이 아닐까. 그거를 우리 기업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나라는 기대하지 말고 기업인들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 말씀은 기후변화를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치구조, 사회구조 이런 것이 같이 변화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전쟁,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정변, 내란, 정치구조까지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지금 시사점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또는 코멘트 있으세요? 내가 알고 있던 역사와 다르다 이런 걸 코멘트 해주시면 제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코멘트 좀 드리면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제 농경사회에서 인류가 가졌던 식량이 왜 밀, 쌀 이런 식으로 그레인으로 부착됐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도 이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기후변화가 있었잖아요. 단기적인. 그러니까 식량이 저장이 불가능해요. 웬만한 거. 그런데 쌀하고 밀 같은 거는 저장이 오래 가죠. 왜냐하면 수분 함량이 적어서. 그래서 그렇게 진화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7년 대흉작이 있을 때 그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 식량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기후변화에 사람들이 적응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런 농경문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축업이라는 거는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훈적이 되고. 네. 손 교수님. 다른 질문을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거의 웬만한 시간을 초월하고 이런 많이 들었는데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만으로 대표되지 않는 기후변화라든지 화산활동이라든지 우리가 예비하지 않았던 질병이라든지 전염병, 심지어 기술 변화까지 이런 것들이 예기치 않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환경, 생산력을 바뀌게 할 것이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 유목민족 과 농민족 간의 상대적 생산력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못 살아서 쳐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생산력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쳐들어가는 게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생산력이 높아질 거라고 가능하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내적으로는 체제가 이제 그 변화한 그런 여건들을 견디지 못하는 내란도 일어나고 행동도 일어나고 전쟁도 그걸 바깥으로 해소하는 전쟁이 붙여오고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 질문은 오히려 AI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AI를 이런 질문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대접해서 나도 챗GPT를 많이 쓰는데 PPT를 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림 같은 거 전부 다 나온 것 같고
웬만한 것들은 다 거기서 대답을 이렇게 얻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떠한 다른 문제, 이런 문제 뭐 다른 문제에서 사실은 상당한 해법이 될 수 있을 만한 오늘 그런데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거 말고도 아마 훨씬 더 많은 역사적 자료 같은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한국 고대사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씩 얘기 들으면 저는 이제 챗GPT를 가지고는 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했고요. 팩트는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이 챗GPT가 자기가 모르는 거를 막 지어서 허구를 냈잖아요. 그래서 챗GPT를 이제 그 당시에 쓸 수가 없었고요. 2년 전만 해도.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방법이 이제 퍼플렉스티 같은 그 AI는 기존에 있는 정보만 가져다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출처까지 알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확인도 하고 그래서 퍼플렉스티나 이제 겟라이너라는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인터넷상에 이래도 이제 뭔가 정보가 있는 거를 끌고 오는 그런 AI를 먼저 활용을 해서 팩트를 정리한 다음에 그 팩트를 챗GPT한테 집어넣고 이 팩트를 근거로 내가 좀 이야기책을 쓰고 있으니 챕터를 한번 써봐라. 그러면 뭐 팩트를 갖고선 쭉 글을 써줘요. 그 글을 가지고 다시 이제 PPT도 이제 만드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그거를? 시간이 걸리는데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뭐 말로 하셔도 됩니다. 로그인만 하면 제가 쉽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걸 칠 건데. 여기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 하고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남이 쓰고 있을까봐. 요즘에 많이들 이제 필요할 겁니다. 아마 저처럼 PPT 같은 거 만들 때 빅마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유용. 여기 보면 이제 스토리 만들고 예를 들어서 퍼플렉스티 같은 거 쓰고 겟라인으로 이제 이것도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대한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찾아나가고 찾은 정보를 조금 더 이제 GPT, 그러니까 PPT용으로 GPT를 통해서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찾은 정보를
몇 개 그 카드를 만들까요? 대사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자기가 알아서 생산해 놓는다. 이게 영업 비밀을 참 이렇게 누가 질문했지? 제일 궁금해 이게. 저도 사실은 이거를 한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뭐 AI를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자기 얼굴 표현하는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거 좀 가르쳐 달라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저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혜남 교수님이요 가장 초기부터 이걸 해가지고 교수들한테 한번 챗GPT 강의한 적도 있어요. 뭐 제가 기자들한테도 강의도 하고요. 이거보다 요즘에 이거보다 더 잘 나온 거가 뭐냐면 셀로라는 게 있습니다. 셀로. 네, 유럽의 버전이에요? 유료 버전인데 8장까지는 무료 버전도 해줘요. 펠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펠로가 더 재밌습니다. 이거는요. 정보를 찾았어요. 시간 좀 네네. 발의 질문 발의를 해주세요. 그 사이에 질문 좀.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코멘트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설명하신 걸 딱 들으면 재밌게 들었는데 설명하신 걸 들으면 이게 인류의 역사가 이게 다 우연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생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 거죠. 우연에. 뭐 영향을 받는 거고 기후 변화가 우연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 변화가 우연이죠. 그걸 랜덤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적응하는 영향을 과정이 미친다. 인류의 역사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해석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버트란드 러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한 무슨 뭐 총균세 그런 역사도 네네.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에이미 호모사피엔스. 그뭐 요새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기후 변화에서 기근이 오고 이런 거 이거 왔을 때도 흥한 역사가 있어요. 기후 쭉 보면 물론 그거랑 일치되는 거 있지만 기후 변화가 와서 기근이 왔는데도 흥한 나라들이 있어요. 당나라 초기에도 그랬어요. 당나라 초기에도 그랬고. 한랭기. 예. 그러니까 당나라는 어떻게 보면 한랭기의 중간에 사실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적응을 이미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랭기가 온난기가 한랭기 변화 시점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것 중에 이게 한나의 제국의 조건이거든요. 제국이 되는 조건. 이게 큰 나라 제국이 되는 조건. 그 제국이 이제 흥할 때하고 망할 때하고 비교하면 기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기후도 있을 건데 기후 변화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라 하면은 조금 용어가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자연재해 말씀하신 거고 기후 변화보다는. 그런데 이제 최근의 해석은 뭐냐면 이 어떠한 그 생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이게 제국이 포용과 관용이 있는 나라는 흥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없는 나라는 망했고, 그 한 20여 개 그 제국을 분석한 논문을 보면 사실 아이스버그로 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런 게 훨씬 강하게 맞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 조선이 600년 지탱하고 동로마가 1000년을 지탱한 게 사실은 굉장한 역사인 거예요. 저는 600년 이상 간 나라고 왔는다 그거에 대해서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기후의 그 챌린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낸 거거든요. 그 이겨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뭐 경제적인 구조 변화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왕조가 그런 구조 변화를 계속하면서 이 기후를 적응해서 살아남았다라는 건 굉장한 역사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이제 질문은 뭐냐면 미국이 제국으로 어느 정도 있을 거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요. 요 질문 다 받고 우리 옹기훈 교수님 그다음에 한꺼번에 저 시간. 미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요새 그 쌀값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정부 목표가 비축률 방출하면서 5kg당 4,000엔 이게 이제 목표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60만 원 정도 하나만 80kg짜리 우리나라 3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수요가 안 되는 거 일본 사람들이 밥을 잘 먹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수요도 많이 늘지만 공급이 기후 변화 때문에 네. 홍수에다 가뭄에다 뭐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줄었다 네. 그 얘기가 있고 뭐 네.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여러 이제 그 제국들의 흥망 성쇠를 보면 결국 이제 기후 변화, 배후에 깔리는 뭐 식량 위기, 그리고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은 이게 아마 일본의 경우도 이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수록 그 일본의 그 자연재해가 심해집니다. 홍수, 뭐 가뭄, 태풍, 지진, 화산 폭발 등등. 그러면 바로 이제 그게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한반도. 네. 한반도도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비슷한 추세로 가겠지만 그렇죠. 그쪽에 대해서 야욕을 가질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죽고 살기로 이제. 자 질문 하나 하나 더. 뭐라서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됐지만 우리 하나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저 진짜 궁금해서 하는데 저기 그 백두산이 화산이 지금 폭발한다라고 해가지고 화산이 그 폭발하면은 북한이 망한다 또는 한반도 전체가 망한다 등등의 뭐 설왕설래가 많은데 또 백두산 화산 폭발이 있다면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지 고민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자 이제 몰아서 한꺼번에. 뒤부터 뒤에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백두산 화산 폭발 때문에 고조선이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도 백두산이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를 화산재가 한 뭐 2m 이상 이렇게 덮을 거다. 이 정도 규모다. 한반도 전체를. 한반도 전체. 네, 전체를. 한반도 전체를. 한반도만 해. 그러니까 백두산이 폭발하면 그냥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아시아 지도를 보면 한반도는 참 맹장적 폭발장기로 폭발했었죠.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고조선이라고 하니까 뭐 적어도 한 2000년, 3000년 전이겠죠? 근데 왜 우리 민족이 살아있죠? 좀 아니 다시 이주 오니까 다른 지역에서 계속 이주로 오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사람들은 서울대 그 박정대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한반도 사람 한반도에 산 적이 없다. 다 이주 온 거다. 네, 그런 얘기 하죠. 또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우리가 우리나라 땅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주의 민족주의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되는 이 지역이 되더라도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는 곳에서 그대로 살 수 있으려면 에너지 독립, 식량 독립 있어야 되고 그 기술만 개발하면 일본도 그 다음에서 그냥 살겠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분쟁이 줄어들겠죠. 그죠? 국가 간에. 일본을 침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량 자급과 에너지 자급이 되면 굳이 옆 나라로 올 필요가 없으니까. 일본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술이 결국 국가 간의 평화도 만들고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아까 질문이 미국. 미국은 얼마나 갈 건가? 정말 거기에서 근데 지금 미국은 AI 때문에 한동안 더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AI는 뭐 따라잡지 못하니까요, 미국은. 중국이 뭐 따라잡는다고 하지만 저는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게 안 보는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좋게 안 본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역사를 봤을 때 화약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중국에서 만들었죠. 나침반 어디서 만들었죠? 중국에서 만들었죠. 종이, 네. 그다음에 뭐 도자기 뭐 등등 전 세계의 훌륭한 기술들 다 중국이 만들었는데요. 중국이 그거로 돈 못 벌었어요. 왜 못 벌었느냐? 중국은 중앙집권제를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중앙집권제는 민간을 놔두지 않습니다. 민간의 힘이 크는 걸 바라지 않고요. 민간이 어느 정도 힘이 크면 박살을 냅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국의 역사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게 중국의 한계다. 한계다.
자, 우리 신혜람 교수님께 이거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나온 거. 요거 펠로 AI인데요. 제가 이렇게 궁금한 거를 쭉 찾아요. 학생들도 이거 발표 뭐 이런 거 해야 될 때 쭉 찾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펠로로 찾은 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자,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학기 그 강의를 다 특강을 마쳤는데 그 7번 14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거를 나가버렸어. 랜덤 퀘스천으로 제가 쫙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그냥 제가 그 퀘스천 중에서 어떤 걸 이걸 여러분이 할지는 마지막 순간에 제가 로터리를 하겠습니다. 추첨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현대차 미리 기술- 질문을 올려놓을게요. 14개 문제에 대해서. 이거 펠로. 펠로. 네네. 펠로라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그냥 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다. 네. 제가 책도 이렇게 이거로 쓰고 있고 M&A 책 관련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러면 이런 거를 조사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생성을 여기서 직접 해줍니다. 이건 감마로 보내지 않고 빠르게 채찍질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네가 만들어 빨리 만들어서 그만해. 학생 여러분들도 이거 기법을 많이 배우셔가지고 생성하고 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이제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어. 자 만듭니다 이제. 자 여기서 제가 마술을 보여드립니다. M&A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만 만들어 두면 PPT 만드는 건 요새 이게 아니에요. 지가 만든 거. 기가 나는 몇백 장 정도 비싸. 지금 PPT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수를 대학원생 근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저도 은퇴거든요. 저격을 하지 조교가 않았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여기 훌륭한 조교가 10명쯤 있어요. 저희 조교가 저한테 배우려고 그래요. 이걸 나중에 이제 인간이 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요. 수정 가능하죠. 그냥 일반 PPT. 원대표 스타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신혜란 교수님한테 발표를 좀 더 드렸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써 이번 학기 숭실대 전산명 조찬 세미나 시리즈는 다 마치고요. 이제 2월부터는 방학 중부터는 전산명 조찬 세미나를